계급장 떼고 들이대 시즌3 전우용 교수님, 강성범 대표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항상 이렇게 딱 했으면 이 마주보고 있잖아요. 예. 이 교수님과 동급이 된 듯한 그런 이 느낌이 들어서 예. 스스로 많이 좀 있어 보여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동급인이 아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목하고 안 맞잖아요. 아, 원래 계급장 없는 자리인데. 이거 죄송합니다. 맞네. 다 들이대야 되는데. 근본을 잊어버리고 저희 있어요. 개떼들 아니겠습니까? 미안합니다. 원래 네. 계급장 없어요. 네. 이 동급이라니 이게 계급이 같다는 뜻이잖아. 죄송합니다. 없는데 뭐 우리 우리는 그 같이 동급마저 떼버린 거네요, 그러면. 아니요 계급장 때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긴 네. 하네요. 근데 뭐 동급에는 계급이 없는 거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 교수님 앞에서 막 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아니 대표님이 어려운데 저는 오직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오늘도 뭐 과감하게 막 얘기해요.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한동은 아웃! 거기부터. 장동혁 잘한다! 뭐 이것부터 그러면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네. 예, 한동원. 다들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질질 끌었어요. 장동혁이. 그거 하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아이고. 단식까지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복귀하자마자 그거 자르기 뭐 하니까 또 무슨 뭐 민생 탐방을 한다고 저 뭐 농수산물센터를 가고 막 그러면서까지 이제 다 이게 주변에 이렇게 어르고 달래고 발라갖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아유 용기 있게 해도 되는 걸 왜 이렇게 겁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미 욕 먹을 거 다 먹었어요. 할 거 다 했고 밑에 김종혁까지 싹 쳐줬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장동혁 씨가 판사 출신이잖아요. 예. 네. 이번 우인성 판사 판결을 보니까 제 판사 습성인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핑계를 이런 걸 좀 만들어대는 것. 아 그러네. 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근데 네. 무슨 법을 증거를 뭐 배척하고 어떤 건 채택하고 지멋대로 법을 왜곡해서 해석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이 한동훈을 제명하는 조치만 해도 그래요. 뭐 그게 제명까지 갈 일인가요? 저는 왜요 저기 당의 얼굴인 대통령 부부를 그러니까요. 갖다가 개목줄을 채워놔야 된다. 아니 왜? 그것도 이렇지만 뭐 장동혁을 비판하는 게 당을 비판하는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또 하잖아요. 윤리위원장. 예. 그게 말이 돼요? 짐이 곧 국가다 이런 예, 느낌일까요? 그런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본인은. 근데 그게 명분이 안 서잖아. 그러니까 뭐 별 좀 단식도 하고 뭐 이상한 것도 하고 그러면서 명분 될 만한 것들을 막 쓰레기 같은 것들을 끌어모아가지고 해놓고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틀 만에 복귀 이틀 만에 이랬다는 건 진짜 이 단식의 목적이 그거였다는 걸 너무 드러내는 거여서 제가 보면서 또 오그라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일부는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일부는 이번 네. 우인성 판사 재판도 비슷한 거고요. 일부는 헷갈리게 만들려고. 그 우판사는 아껴두시고 저희가 좀 잘근잘근 씹으려면 좀 이렇게 이 연습을 좀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예. 침도 좀 모으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미 있는 얘기를 좀 하고서 네. 시작을 해야 되겠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해찬 민주평톡 수석 부의장이 이제 별세를 했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사회장이 진행이 됐고 전우용 교수님도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남겼거든요. 같이 보시죠. 김홍일, 김근태, 이해찬 등 젊은 시절 혹독한 고문을 당했던 분들의 만년 모습은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저분들에게 고문을 지시했던 자들과 저분들을 직접 고문했던 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는 할까요? 고문을 지시하고 고문을 실행하고 고문당한 사람을 기소하고 고문당한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던 자들 중 스스로 양심 고백을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민주화 운동이 곧 양심 회복 운동이었기에 우리 사회의 민주화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해찬 선생님, 양심 없는 자들은 갈 수 없는 곳에서 편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때 조문 첫날 이렇게 한명숙 총리가 일찍 오셔가지고 조문단에 함께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사모님 하고 이렇게 포옹을 이렇게 하시면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편히 쉬고 있대. 꿈에 나타나신 모양이에요. 예, 그 말씀을 좀 하시는 거 보고, 예, 그 사모님이 그렇게 항상 어딜 가시건 같이 다니시면서 또 몸이 좀 불편하시고 하시니까. 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많이 챙겨주시고 하셨던 사모님이셨는데 사모님이 좀 덜 아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네. 저는
수요일 날 다녀왔거든요. 줄이 막 저기 지하 2층의 복도 거의 끝까지 막 서서 누구도 먼저 새치기를 한다거나 내가 몰아서 먼저 한다거나 일반 시민과 그 고관 대작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다 줄을 서서 이렇게 그 대기를 했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저는 저기 김비호 이동영 작가하고 김비호 형님하고 같이 갔거든요. 네. 그 부산 지역에서 출마를 오랫동안 하다가 에라 이제 안 해. 예. 단 5번인가 4번인가 출마하다가 예. 접으신 분인데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줄을 서 있는데 이 조경태 의원이 같은 지역구에서 많이 활동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내려가다 보니까 줄이 막 긴 걸 알았겠죠. 가다가 김비호 그 형님 보더니 어유 그렇게 반가워하는 거 처음 봤대. 그러면서 옆으로 이렇게 딱 쓰더래. 그래서 김비호 형님이 저 밑으로 내려가면 저기요. 저기 끝에 저기. 그래서 5선인가 6선에 조경태 의원도. 근데 그런 마음이 좀 고맙긴 하다. 그 에피소드지만 네. 그렇게 찾아봐 줬다는 거. 그리고 줄 서서 주문하는 그 마음. 그거는 인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저기 보수 쪽에서도 많이 오셔가지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진짜 마음 담은 그런 저기 그 입장을 내놓고 이런 건 괜찮았는데 그 와중에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리고 저는 오늘 교수님께 이거 여쭙고 싶은 거 이렇게 일찍 돌아가신 데는 그 당시에 고문의 후유증이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놈들인지 궁금해서 말이죠. 저도 수요일 날 갔었어요. 수요일 날 그러셨구나. 5시쯤 조문을 갔었는데 예. 뭐 여러분들 뵀지만 김종인 씨가 온 게 그때 겹치셨구나. 인상적이더라고요. 예. 이게 사실 좀 악연이었잖아요. 그렇죠. 김종인 씨가 선거에서 떨어진 게 네. 이해찬 전 총리하고 이제 해서 선거에서 한번 떨어졌어요. 젊은이한테. 지역구에서 예. 너무 앙심을 품었던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을 했었잖아요. 공천 한때. 떨어뜨렸죠. 그때 이제 공천 탈락을 네. 시켜서 그때 무소속 무소속으로 세종에서 당선되는 그런 일을 만들어서 그래서 참 둘이 악연인데 네. 그래도 이제 온 걸 보니까 좀 마음이 좀 가라앉긴 하더라고요. 네. 저게 이거 건방진 얘기 아니고 그게 나이 값인 거죠. 나이가 들면. 예. 아닙니다. 적어도 예. 그렇게 이제 평생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모르죠. 뭐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왜 모른다고 말씀드린 건 좀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까봐. 네. 어른들 80 좀 되면 그 같이 살았던 동년배 장례식장에 가서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해요. 어떤 기분이냐 그러면 승리감 같은 걸 느낀대요. 아, 내가 더 오래 살았다? 우스갯소리로. 우스갯소리가 근데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아니에요 또. 실제로 그렇게 느낀대요. 오. 네가 나보다 더 성공했고 출세했을지 몰라도 내가 너보다는 오래 산다 이런 느낌을 받는 사람도 정말요? 받곤 한대요. 그럴 수도 있겠다. 왜? 예. 친구 장례식에 이렇게 가는 게 슬프기도 하지만 또 네. 한편으로는 뭔가 그런 좀 승리감 같은 것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얼핏 들고 했었는데 예. 이제 한번 얘기가 좀 옆으로 샜고요. 아니 재밌었어요. 우리가 이번에 저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아이스 대원들이 사람 막 총으로 쏴 죽이는데 그거를 보고도 막 화가 나는데 트럼프는 뭐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주장하고 거기 국토안보부 장관이나 이런 자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보고 테러리스트라고 그러고 살인자들을 두둔하고 이런 걸 보면 저것들이 인간인가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네. 저는 구구들이 총 차고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양심도 참 없다. 네. 근데 이 양심이 특별한 마음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냥 양인 양민할 때 보통 사람이란 뜻이고요. 아. 수음이 양가의 양이에요. 어, 양은 그냥 인간 최저선보다 약간 높은 정도. 가보다 바로 위. 네. 제일 쉽다 이렇게 하니까. 가 밑에는 낙제거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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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음이 양 가의 양이에요. 그 정도 마음이 인간의 보편 마음인데 그 마음조차도 이제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그 사람 죽인 아이스 대원한테 100만 불 넘는 기부금이 몰려왔다잖아요. 이 살인자인데 저건 사람만 죽인 게 아니고요. 인간 양심을 죽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네요. 인간 양심 자체를 죽이고 결국 인간성 자체를 좀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인간 자체를. 저게 인간 이하들을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독재 정권, 파시스트 정권들이 다 똑같아요.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말씀을 남겼죠.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1975년 4월 19일에 했어요. 이날 이제 씨알의 소리 창간 10주년 기념식에서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란 말을 했거든요. 지금 이제까지 남아있는데 그날이 언제냐면 그로부터 열흘 전에 인혁당 사법 살인이 자행된 날이에요. 아, 그 열흘 후구나. 딱 열흘 뒤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이 나자마자 20시간도 안 돼서 그 8명을 다 죽여버린 그런 네. 잔인무도한 날이었거든요. 그들이 죄가 없다는 거 알아요. 이 일이 어떻게 된 거냐면 1974년 4월 3일에 대학생들이 시위를 하기로 했어요. 가두 시위를. 네. 시위를 했어요. 왜 했냐면 이 유신체제 도대체 인간의 생존, 인간의 모든 기본권을 다 짓밟고 있는 이 유신체제가 만들어졌는데 1년 반이 되도록 우리가 좀 입 다물고 있는 게 너무 부끄럽지 않느냐. 우리 3.1운동 일으켰던 선조들, 4.19 일으켰던 선배들한테 부끄럽지 않느냐. 양심의 명령에 따라서 이 양심 때문에 무슨 시위 한 번 한다고 유신체제에 타격이나 가겠어요? 유신체제가 무너지지 않아요. 네. 그냥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그래도 한마디 한 사람들은 있었다는 것을 후손들한테 보여주자. 우리 후배들한테 보여주자. 그게 우리 선배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일이다 정도 생각하고 시위를 했어요. 근데 이 당시 중앙정보부하고 박정희, 이게 중앙정보부의 단독 생각인지 박정희의 지시를 받고 한 건지 몰라도 이 시위를 반국가 활동으로 몰아갔고 이 시위가 반국가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조직이 있어야 된다고 꾸민 거예요. 네. 이게 나중에 다 드러났죠. 그렇게 꾸미면서 이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들을 한편으로 이제 이들이 민청학년, 전국민주학생 총연합이라고 하는 총연맹이라고 하는 불법 단체를 조직을 했고, 그리고 이 민청학년의 배후에 인혁당이라고 하는 인민혁명당이라고 재권이라고 하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집단이 있다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요. 그냥 상상 그림을 그려요. 근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민청학년도 실체가 없는 조직이고 인혁당 재권이도 실체가 없는 조직이에요. 이거 사실로 꾸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증인이 있거나. 증인은 없어요. 조작을 해야죠. 그러니까 조작을 만들어내. 그 증거를 네. 만들어야 증거를 되잖아요. 만들거나. 예. 그래서 혹독한 고문들을 당시 이제 이해찬 전 총리는 대학교 서울대 3학년이었어요. 원래 1971년도에 화공과에 입학했다가 적성이 안 맞아서 1년 만에 다시 시험 쳐가지고 물리대 사회학과로 재입학한 케이스예요. 진짜 대단하네. 예. 적성이 안 맞으면 바로 두 번 부럽습니다. 이제 입학을 예. 했는데 3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위대 보통 대학 3학년이면 이제 시위대에 앞장서고 4학년 위에 선배들이 이제 유인물 만들고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 정도로 그냥 시위에 참여했을 뿐인데 잡아가서 아, 이제 이번에 나중 회고록에 따르면 자기 동료 친구들이 죽었는 줄 알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혹독한 고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꾸며낸 거죠. 민청학년 관련돼 가지고 잡혀가지고. 그렇죠. 민청학년 첫 번째 잡혀간 게 대학교 3학년 한 번이 때. 아니거든. 대학교 3학년 때 민청학년 관련으로 정말 혹독한 고문을 받았고 그때 고문에 대한 얘기들은 얼마나 끔찍했는지 나중에 특히 이제 인혁당 관련 가족들을 통해서 좀 밖으로 새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잔인할 정도가 뭐 예상을 넘죠. 가장 이제 고통스러워했던 게 통닭구이라고 해가지고 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팔 묶고 이 다리 묶고 이렇게 해서 대롱대롱. 대롱대롱 매달아놓고 마구 때리는 거죠. 어, 그러니까 팔다리를 묶어놓고 등 뒤로 해가지고 꼭 이제 팔도 등 뒤로 묶고 다리도 등 뒤로 묶고 그 사이에 아, 뒤로 이렇게. 그 사이에 이제 장대를 꽂아서 대롱대롱 매달리게 한 다음에 몽둥이로 마구 때리는 그런 것들 뭐 물고문, 고춧가루 고문 이런 것들은 이제 일상적이었고요. 고춧가루 구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고춧가루 이렇게 뒤집어 놔서 넣는 거 제가 알기로는 아니에요? 수건을 네. 덮은 다음에 물을 뿌려요. 네. 거기다 고춧가루 물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한다네. 네, 맞아요? 맞아요. 일제강점기부터 쓰던 구문 방식이고요. 야, 일제 때부터. 예, 쓰던 구문 방식이고 뭐 좀 심하기로는 특히 이제 인혁당 관련자들 고민할 때는 누가 없잖아요, 증인이 아무도. 네. 본인의 증거는 이제 증거도 없고, 그러니까
부인까지 끌어다가 성범문을 했다는, 그래서 이제 자살을 기도했다는 얘기까지 이제 다녔어요. 그 보는 앞에서 인간이 아니죠. 저는 여성에 대해서 뱀으로 고문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끔찍한 고문들의 결과로 이제 인혁당 관계자들 사형을 선고하고 또 민청학령 관련자들 7명을 사형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에서. 인혁당 관련자 8명 사형은 바로 20시간 만에 집행됐고 민청학령 관련자 7명에 대한 사형은 이제 무기로 감형됐다가 뭐 곧 이제 가석방으로 이제 풀려나고 이렇게 돼버렸습니다만 그때 이제 혹독한 고문을 당했죠. 이런 와중에 이제 민청학련 관련자들에 대해서 감형이 되고 사실 이제 인혁당의 지령을 받고 조직된 이제 북한의 직접 지시를 받는 인혁당의 지시를 받고 조직된 학생들의 이른바 반국가 조직이다라고 해서 민청학련 을 조작했잖아요. 네. 근데 이 조작했는데 민청학련 관련들이 그래도 관련자들이 사형 집행이 안 된 이유는 이 사건에 이제 몇 가지 계기들이 있어요. 하나는 이 사건에 천주교 주교, 지역선 주교가 연루돼 버렸다는 거예요. 당시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중에 김지하 시인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분한테 당시 이제 지역 같은 원주교고 천주교 신자였고 하니까 용돈을 줬는데 이걸 이제 공작금을 전달했다는 식으로 이제 그 신부님이 공작금을 줬다. 줬다는 식으로 이제 체포해 버렸죠. 그리고 이제 이 정부에서 중앙정보부에서 간첩 사건을 조작하려고 한다는 소문은 미국 대사관 쪽으로 먼저 흘러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미국인 신부와 목사를 통해서 이제 흘러나갔죠. 시노트 신부라는 분하고 조지 오글 목사라는 분하고 이분들이 이제 이게 다 조작된 사건이다라는 걸 외국에다가 알렸어요. 네. 이게 국제 문제가 돼버린 거죠. 특히 주교를, 천주교 주교를 이렇게 체포해서 하는 거는 로마 교황청과의 문제도 되고 전 세계 가톨릭 국가들로부터도 비난받을 일이었기 때문에 네. 이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천만다행이네요. 이 상황에서 이제 지역선 주교 잡혀가면서 이제 양심 고백문이라는 걸 발표해요. 양심 고백이에요. 네. 내가 잡혀가서 어떤 진술을 하더라도 믿지 마라.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전체 진실이다. 내가 다른 말을 한다면 이거는 고문에 의해서 한 말이다. 이렇게 이제 미리 발표를 해요. 어머. 뒤이어서 이제 김지아 씨도 양심 고백문을 발표하고. 그러니까 이 70년대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양심 선언, 양심 고백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하나의 민주화 운동의 기본 방식 중에 하나가 되고. 네. 그리고 그렇게 갇힌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양심수 또는 양심범이라고 불렀어요. 정치범이 아니라 양심수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양심범. 양심을 지키려다가 이제 비양심적인 자들에게 잡혀가 고난을 받는 그런 사람들. 그 민주 시민들이 붙인 명칭인가요? 아니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 박정희가 그랬던 건 붙인 명칭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당연히. 그쵸, 그러니까 예. 이제 이렇다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바로 그 사건, 그 시점에서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민주화 운동이라고 얘기하고 무슨 뭐 이념, 민주화 운동 이게 아니에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했던 것이 양심 회복 운동이고요. 네. 인간성 수호 운동이에요.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인간의 양심이 무너지고 인간성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인간성 자체를 지켜야 한다라는 절박함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 야만의 시대에 그때부터 고문을 받으시던 야만의 시대를 떠나서 전통기가. 이제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야만의 시대라고 이름 붙이기도 좀 민망해요. 이건 좀 인간성 파괴의 시대예요. 이건 독일의 나치가 했던 것이나 그 이후에 무슨 뭐 중국에서 문혁때 일어났던 일들은 비슷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간성 회복 운동이었고 내내 그래서 이건 이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대립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진보 대 보수 또는 뭐 독재 대 반독재 이걸 넘어서서 그걸 생각할 겨를도 없는. 인간 대 비인간의 싸움이었어요. 네. 한번 보세요. 이제는 좀 진상이 밝혀져서 네. 인혁당 재건이 사건 다 무죄 판결 났잖아요. 네. 1심으로요. 최근에는 통역당 재건이 사건도 다 무죄 판결 났어요. 통역당이요? 예. 그건 저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통령 직접 입에 올렸는데 죄송합니다. 1968년에 일어났던 좀 더 이른 시기에 일어났던 통일혁명당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때 그건 신영복
선생님 그때 이제 잡혀가서 무기징역을 받았던 거죠. 네, 가만히 있지만 저도 그것까지- 몰랐습니다. 예. 이제 모르는 거 모른다고 얘기해. 예.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티 안 날 것 같은데 티 나거든. 다 저도 납니다. 모른다. 네. 예.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며칠 전에 그 사람들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사람들 기소하고 판결한 사람들은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아유, 그것도 맞는 말씀. 천수를 자, 누리시네. 이 건을 좀 놓고 보자고요. 이 인혁당 민청학령 사건을 놓고 보면 그렇게 가혹하게 잔인무도하게 고문을 해서 죄를 엮어서 조직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고문 받은 사람들이 이제 끝까지 이건 뭐 자기가 했다 그러면 사형이니까 예. 목숨을 걸고 거부하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이 고문하는 사람들이 네. 이렇게 꼬득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시켜서 하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어.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검사한테 가서 여기서 일단 불고. 검사한테 가서 고문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래 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중앙정보부 요원들은 살인 학위 같으니까 그 고문이 보통이 아니니까 그래도 검사는 사람이겠거니 아. 해서 마지못해 거기다가 예. 사인을 하고 검사한테 가요. 검사한테 가요. 네, 그럼 검사한테 가서 예. 사정을 얘기하고 다 거짓말입니다. 음. 고문에 못 이겨서 허위 자백한 겁니다. 음. 검사님, 그럼 검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다 거짓말이라고요. 예. 다시 써달라고 그러세요. 가서 가서 다시 써달라고 그러세요. 한 팀이네요. 한 팀을 넘어서서 이게 할 소리가 아니죠. 자기가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고문 때문에 만지창이가 된 걸 보면서도 다른 사람은 못 봐도 이게 나을 때까지든 뭐 상처가 아물 때까지든 이건 못 본다 치더라도 바로 그 중앙정보부에서 고문받고 거의 만신창이가 돼서 온 사람을 앞에다 두고 다시 고문받고 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욕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검사도. 검사 안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다들. 네. 그냥 가서 다시 써달라고 그러세요. 그게 더 확 찌를 수 있겠네요. 더 심하죠. 이건 진짜 악마 중에 악마다라고 느꼈다고 그래요. 그렇게 했어요. 같은 놈들이.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법정에서는 또 공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하나도 안 안 맞더라고요. 먹혀요. 예. 당시 중앙정보부장 신직수 박정희 정권 때 중앙정보부장에서 유일하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검찰청장 출신으로 중정부장이 된 거예요. 오. 얼마나 심했으면 오. 당시 중앙정보부 차장이 김재규였어요. 오. 김재규가 너무하다고 했을 정도예요. 김재규가 저거 사람 아니다라고 해서 저게 신직수 네, 신직수. 많이 들어봤는데. 예. 떵떵거렸잖아요, 그냥 양반도. 지금 중앙일보 회장 홍석현의 장인이에요. 살아 있어요? 돌아갔죠. 근데 다 자식들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네. 건물들 다 그냥 크고. 당시 검찰총장 김재춘, 음. 당시 대법원장 민복기, 이 사람들 일제강점기에 친일난 사람들은 그 후손 중에 자기 조상 잘못했다고 대신 사과하는 사람이 다 또 있어요. 네. 노태우 아들 네. 전두환 손자 광주 시민들한테 사과는 했어요. 음. 본인들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죽었을 뿐만 아니라 자식들 중에도 그거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잘못을 대신 사과한 사람이 없어요. 예.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아니 이미 드러났잖아요. 아니, 재판 근데 집중하고 심판별로. 관심 갖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겠죠. 재심 맞아요. 판별로. 저한테 화내지 마시고요. 아, 왜 저한테 화내지? 그랬잖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또 화가 나죠. 예, 네. 이런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런 식의 이른바 이제 독재 정권에 협력하면서 죄 없는 사람들 살인자잖아요. 네. 이게 살인자지 살인자가 아니고 뭐예요? 죄 없는 사람들 고문으로 없는 죄 엮어가지고 사형시켜 놓고 고문하고 무기징역. 그 당시 이제 1974년 이해찬 전 총리는 15년형을 받았어요. 15년형. 그냥 시위 한 번 했다고 15년이에요. 말이 안 되지 진짜. 지금 한덕수 23년, 김건희 1년 8개월, 권성동 2년? 2년. 네. 기가 막히죠. 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찬가지 1980년. 자, 이제 그 이제 두 번째 이제 고문 받으신 거. 네. 1980년 김대중 내란한 무 사건이 얽혔죠. 이것도 다 조작된 사건이라고. 네. 음.
김홍일 의원, 김대중 전 대통령 큰아들 네,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막 말년에 정말 이제 파킨슨병 앓아서 힘들게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네. 어느 정도였냐면 신군부가 전두환 일당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 김대중이라는 사람은 워낙 전 세계적인 거물이 돼 있으니까 직접 고문을 안 하고 옆방에 김홍일 씨를 고문을 하면서 그랬던 거예요? 예. 어머나. 야, 진짜 개도 저런 개들이. 옆방에서 김홍일 씨를 고문하면서 그 비명소리를 계속 듣게 한 거예요. 와. 그게 더 고문이셨겠네. 이 인간도 아니죠. 그 고문 같이 받은 분들이 예컨대 백기환 선생, 이해찬 당시 이제 서울대 네. 복학생 네. 학생회장, 복학생회장. 이게 이해찬 총리는 학생 3학년 때 재표가 가지고 민초학년을 굵게 되고 대표 또 가서 75년도에 이제 일단 가석방을 풀려나요. 그리고 복학했다가. 이제 복학을 못했다가 예. 이제 그 박정희 죽고 나서 복학을 했죠. 예. 복학을 했다가 또 이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돼서 또 징역 10년형을 받아요. 와 그럼 아. 거의 바로네요 또. 아니, 아니, 그 몇 년 있었겠지. 있죠. 예. 몇 년 있죠. 음. 몇 년 좀 그 텀이 있었고요. 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저하고는 저보다 이제 대학 첫 입학한 지 10년 먼저 입학했는데 예. 졸업은 저하고 같은 해. 그리고 83년도 민청년 만들고 나서 또 김근태 의원하고 같이 전 의원하고 같이 만들고 나서 또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3번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고문당했던 분들 고문 얘기를 안 해요. 잘. 아. 트라우마거든. 우리 사회가 무슨 범죄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맞다. 본인 입으로 그런 얘기 고문 한 거. 피해자 트라우마를 잘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분들 제가 아는 분도 아직까지도 벌써 50년 전인데 고문당하는 꿈을 꾸다 깨는 적이 많대요. 아, 그 얘기를 예. 못 하는 거였구나. 아, 이거 참. 트라우마니까 피하는 거야. 그러네요. 그 기억 자체를. 그걸 왜 되살리겠어. 그 끔찍한 기억을. 맞아요. 꿈에서나 가끔 나타나고 그럴 때마다 식은땀 흘리면서 깨나고 이러는 분들이 있고 그 평생 가는 그 후유증이거든. 그렇죠. 그거는 사람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역경, 그 트라우마를 극복해내고 한 그것 자체가 인간 승리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총리는 박정희 때, 전두환 때, 전두환 때, 계속 전두환 때. 전두환 때. 예, 예. 와.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고문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런 권력 집단하고 맞서 싸우는 거는 이념 문제가 아니에요. 아. 무슨 뭐 좌파니 뭐니 이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양심 문제예요. 정말 양심 없는 것들, 인간성 자체를 소멸시키려고 하는 자들, 인간의 양심을 완전히 파탄시키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양심을 지키고 인간성을 지키겠다는 싸움을 평소 하루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해찬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대부, 예를 들어서 네. 무슨 뭐 민주당의 킹메이커, 네. 뭐 칠선의 뭐 그 정치인 이런 호칭 다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옳지 않다고 가기보다는 저분은 그야말로 네. 양심 세력의 보루예요. 양심 세력. 양심의 보루고 상징. 그러니까 인간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평생 해오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차뜨기가 뭐 어디 감히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도 얘기도 했고. 저분의 양심의 판단 기준이 워낙 강해서 그래요. 윤석열한테도 그랬어요. 저깟 내란 세력 놈들이 뭐가 무섭냐. 아, 이게 진짜 그 본인의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말씀이었네요. 그래서 아우, 묵직함이 다. 물로 나 이거 서본 너무 적이 좋다. 나 없죠. 몰라, 다 모르셨죠? 3번이나 이렇게. 아니 대학교 3학년 때 그렇게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났으면 무섭죠. 뒤로 물러날 만도 해요. 예, 무서워요. 근데 또 복학하자마자 또 큰 책임 맡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또 박정희가 끌려가고. 죽었을 때는 아 이제 좀 좋은 세상이 오겠구나, 인간의 양심이 살아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신군부한테 끌려갔을 때 그때는 저는 뭐 그렇게 좀 낙관적으로 봤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그 낙관적 전망이 배신당했지만 근데 83년도 민청년 만들 때는 정말 혹독한 전두환 시대였거든요. 네. 예, 그때 다시 거기에 이제 참가한 거는 사실 그 세대에 오히려 많지는 않아요. 대단한. 민청학년에서부터 민청년에 이르기까지 내내 이제 이렇게 이른바 비양심적인 독재 세력과 맞서 싸우는 일을 이제 일관되게 좀 지켰던 분이 많지 않거든요, 오히려. 근데 이해찬 총리한테 웃는 얼굴 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건방진 얘기였네요. 아, 아무튼 뭐 근데 저는 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해찬 총리를 조롱하는 구구놈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 이제 뭐 이제 오늘
장례를 치렀으니까 말씀드리는 뭐 제대로 못 걷는다, 우스꽝스럽다, 베트남을 왜 갔냐. 진짜 저놈들은 그걸 한번 저런 놈들이야 겪어봐야 되지 않나. 근데 반대로 그런 세상이 오면 저놈들은 어느 쪽에서 그런 권력을 쥐건 진짜 고문 기술자로 제일 먼저 지원할 놈들이 저런 놈들이다. 아니 기본적으로 양심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도 김대중 대통령이 다리를 절었어요. 그죠? 네. 지팡이 짚고 다녔고요. 네. 이게 대통령 선거 직후에 교통사고를 위장한 살해 시도 때문에 그렇게 됐거든요. 이게 너무 웃겨요. 웃긴다기보다는 너무 어이가 없죠. 트럭에 치여가지고 같이 동승했던 분들은 사망하고 운전자 기적적으로 살았거든요. 네. 근데 이 트럭이 당시 공화당 국회의원의 소유였어요. 그리고 트럭 그 운전자는 1년 6개월형인가 받고 그냥 풀려났어요. 와. 이런 일을 겪어서 결국은 다리 큰 부상을 당해서 네. 다리를 절게 됐는데 다리 전다고 조롱을 해요. 맞아요. 그랬어요. 진짜 인간이 아니야. 다리 조는 게 무슨 대통령이라고 조롱을 했죠. 그렇게 선거운동을 했었어요. 어느 코미디언 선배가 그 국힘 전신 당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죠. 진짜 선배 같지 않더라고요. 예. 아무튼 그런 역사를 다 그 몸으로 겪어오신 분들이에요. 예. 아무튼 네. 예. 저는 이해찬 총리를 처음 뵀던 게 제가 이제 검찰 개혁 때문에 커밍아웃을 하기 전일 거예요. 그냥 팟캐스트 정도, 진보 팟캐스트 정도 가끔 나가고 그럴 때였는데 민주당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주당에서 첫 유튜브를 만들려고. 그때 유튜브가 거의 없을 때예요. 저기 그때 보수가 다 잡았다. 우리 진보 들어가봐야 저 유튜브 못 뚫는다. 이럴 때였어요. 그때 이해찬 총리께서 이거 해야 된다. 와. 우리 당에서부터 해야 된다. 근데 지금도 안 되고 있잖아요. 민주당 유튜브 지금도 안 되고 있잖아. 네. 그 당시에 진짜 그래가지고 이해찬 총리님이 대표일 때 진짜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첫 출연자로 나오셨어요. 응. 그래가지고 그때 이야기 나눴던 그 기억. 웃을 줄 아시네요. 지금 웃었죠. 막 이렇게 농담도 이렇게 흔쾌히 받아주시고 기자들 잔뜩 있는데도 장시간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굳이 저거 안 하셔도 될 텐데 저걸 했다. 그런데 왜 이게 성공하지 못했느냐? 고리타분한 다른 지도부에 있는 민주당 지도부에 있는 지금 다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네. 그 사람들이 전혀 호응을 안 했어요. 아. 두 번째 출연자가 원내대표 홍영표였어요. 안 나와요. 그 뒤로부터 힘이 확 빠진 거예요. 그때 첫 출연하고 나서 대표님 출연하고서 막 기사에 나면서 붐이 돼가지고 쭉쭉쭉 해가지고 저명 인사들이 막 나오고 하려면 당에서 힘 실는 게 보여야 되는데 저런 걸 왜 해? 내 자리만 지키면 되지.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생각,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 좋은 거 아니야. 그냥 우리가 하면 하는 대로 맞구나 하는 지지자들이 우리는 필요한 거지. 그 생각에 쩔어있던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더 민주당을 알리고 정책을 알리고 우리들 하는 얘기를 알리는 걸 꺼려했던 걸로 보여요. 저기 나가서 내가 왜 속 얘기를 하느냐. 이랬던 건 아닐까. 그래서 다시 한번 어제 영정을 뵀을 때 와 오래 못 뵙겠더라고. 너무 울컥해가지고. 예. 와, 근데 이해찬 대표님 진짜 앞서 나가셨네요. 네. 시작도 안 했어요. 그것이 본인이 생각하셨던 아니면 참모가 얘기했던 깨어있는 거거든요. 어. 계속 발전적인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많이 안타깝다. 이런 연세에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장례 치르느라 고생하셨던 그분들, 그 교수님도 많이 보셨잖아요. 예, 그분들 너무 고생하셨고 또 김현 의원은 저기 음지에서 그냥 사람들 짐 받아주고 왜냐면 또 인연이 깊대요. 네. 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으로들 다 거기 가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 이제 장례 기간이 끝났으니까 마지막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분위기를 좀 또 이제 가볍게 좀 가야 될 것 같으니까 광고 갔다가 광고 한 타임만 가면 될 것 같아요. 광고 갔다가 광고 떨어 큰일이네. 괜찮습니다. 적자 조금밖에 안 납니다. 적자인가요? 괜찮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떼들의 광고 넣어주시는 광고주님들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광고 힐로소피 되겠습니다.
한 번도 안 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쓴 사람은 없다는 힐로소피입니다. 탈모와 가려움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 주목해 주세요. 오랜 시간 탈모로 고민 끝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만든 힐로소피 탈모 샴푸는 성분, 사용감, 가성비 모두 갖췄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용 가능한 올인원 워시와 가려움증을 완화해주는 올인원 로션, 이 올인원 세트, 샴푸, 워시, 로션까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있으면은 전신 피부 고민은 끝이다. 믿고 사용해 보십시오. 야, 1월 한 달간 3+1 이벤트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겨울에는 로션을 하나 더 구입하시면 될 거예요. 여름에는 바디 워시를 구매하시면 하나 더 보너스로 받으시면 되고, 아무튼 골라서 받으시면 되고, 거기다 강성범 기재해 주시면요. 수건이 죄송합니다. 제가 다 갖고 갔습니다. 너무 좋아요. 예. 진짜 호텔 수건이거든요. 네. 예, 올거닉인지 올거닉 같아요. 아무튼 고급 호텔식 수건을 함께 증정해 드린다고 합니다. 민주당 색깔로요. 네. 힐로소피 검색해 주시고 네. 한번 저 자세히. 오늘도 이걸로 머리 감고 샤워하고 왔는데 이렇게 또 여기서 만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네. 네. 샤워 워시도 기가 막혀요. 예. 자, 힐로소피였고요. 다음 광고. 네, 다음 광고는 산삼 순백입니다. 여러분 홍삼 가격에 산삼을 드세요. 전설의 고려 산삼의 맥을 잇는 지리산 산양산삼 주출액 순 100% 산삼 순백. 지리산 700고지 산속에 직접 씨를 뿌려 자란 시종 산양산삼을 통째로 담았습니다. 이 한 박스에 7년근 산양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이 꽉 채워져 있는데요. 2만 건이 넘는 온라인 후기와 거의 망점 평점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삼순백이 지난 3년 동안 가격을 동결했는데 올해부터는 정말 조금 약간 가격이 인상이 됐거든요. 그래도 서운하실까봐 산삼 열매 함량을 무려 20%나 더 높여서 최정점의 품질로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1 그리고 추가 사은품 이벤트 계속 진행 중이고요. 새해에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소중한 분들에게 지리산 천년의 기운을 선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거 네. 하나도 섞지도 않았는데 아까 농도 보셨죠? 예. 네. 그리고 감기에 사포닌이 그렇게 좋대요. 아, 그럼요. 네, 예. 도라지 보통 드시는데 산삼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네. 나 몇 년째 감기가 안 걸리거든. 네. 이거 드셔서 그런가? 계속 먹어요. 와. 신기해요. 정말로 감기가 안 걸려. 예, 그건 있어요. 자, 산삼순백이었고요. 마지막 광고는 오 해피대장 대것입니다. 요거 이제 쾌변하시게 하는 건데, 저는 이거 덕에 그냥 막 그냥 그래요. 예. 천연 재료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차전자피, 양배추, 강황, 건조효모, 프로바이오틱스 등 몸에 좋은 원료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쾌변 제품은 물에 타서 먹어야 되고 물도 많이 먹어야 돼요. 500ml 이상 먹어라 막 이런 거 대부분이잖아요. 그냥 이거는 한 포만 드시면 됩니다. 다른 쾌변 제품은 물에 타서 먹어야 되는데 이거 그냥 뭐 드시면 된다. 이거 약 작은 알갱이로 돼 있어요. OF대장 몇 개, 얘기했네요. 소안으로 만들어졌고 물도 한 컵만. 여기 이틀 정도 먹으면은 저는 이제 하루 먹고 그 오후 되니까 신호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많은 양의 변을 배출시켜서 2일 정도 만에 개운하게 쾌변할 수 있습니다. 5년 넘었고요. 판매한 지 리뷰도 1,300개 이상이고 평점도 굉장히 높은 이 오해피대장인데 제가 이거 어떤 분들이 드시면 되냐면요. 바나나처럼 굵은 거 좋아하시는 분, 보기 원하시는 분, 예. 황금색 보기 원하시는 분, 개운하게 보고 싶은 분,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도 드시면 되는 겨. 예. 그리고 배변 후에 잔변감 남으시는 분, 가스 잘 차시는 분, 아랫배가 묵직하신 분, 이런 분들 드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요거 먹고 나서 이 화장실이 어떻게 보면 진짜 빨리도 끝나고 네. 예, 그리고 진짜 갈만한 그 느낌이 나요. 오해피장 드셔보시면 야 이거 봐라 하실 겁니다. 그리고 뭐 하면 바로 이게 아니고요. 그냥 가면 가는 거고 뭐 잠깐만요 이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예, 그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광고들 방송 끝나고 댓글창 메뉴에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끝. 네. 이제는 저희가 좀 분노를 해야 할 차례입니다. 음. 우선은 페이스북 글 먼저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김건희 재판을 맡은 우인성 부장판사가 대법원 판례까지 무시해가며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식을 비웃는 법원의 판결이 반복되면 차라리 인공지능 로봇에게 재판을 받겠다는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법치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건 법을 제 맘대로 악용하는 법 기술자들 뿐입니다. 네, 아까 교수님이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그 언론 기사 또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술 먹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한다. 그 얘기를 넘어서서
지금 이 상황은요. 음주운전으로 따지면은 술집에서 술 먹는 모습이 나와요. 예. 차에 타는 모습도 찍혔어요. 다 찍혔어요. 도로 CCTV에 운전하고 가는 게 실루엣이 딱 나와요. 예. 누가 봐도 김건희예요. 그리고 통화한 기록도 나왔어요. 아, 스모킹 건 다 왔어. 기다려, 한 잔 더 해야 돼. 지금 가고 있다니까 내가 운전해가지고 이것까지 나왔어. 그리고 문자도 나와. 내가 얘기한 대로 빨리 해. 뭐 저기 신호 대기 중이야. 뭐 이것까지 나왔어. 그런데 단속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다. 난 이렇게 들리거든요. 대단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말. 본인이 이 판결이 터무니없다는 거. 국민들이 이 판결을 보고 나서 무슨 이상한 사람 아니야라고 판단하리라는 거 네. 모르고 이랬을까요? 교수님 수준에서 진짜 센 말이야. 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야, 센 말이다. 맞습니다. 상욕이에요, 이거. 예. 말이 안 되는 판결을 한다는 거, 그것도 생중계를 했잖아요. 들으면서도 저게 말이 되나?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김영선이 공천해주라고 하는 녹취 다 들었잖아요. 네. 그건 다 들었고 그랬는데 그건 윤석열 지시가 아니고 당 공관위에서 토론과 투표를 거쳐서 결정한 거다. 이렇게 지가 주장을 봤어요? 해요. 지가 그러니까. 봤어요? 아니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원래 그런 게 조직이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윤석열 지시를 받은 사람이 당 공관위에 5명쯤 있어서 네. 뭐 예컨대 9명이라고 치면 토론과 투표를 해봤자 윤석열 편이 이기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작동하는 거잖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게.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저것도 좀 황당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받은 보이스피싱 전화가, 네. 그다음부터 보이스피싱 같은 건 저는 이제 거의 안 받는데, 네. 이런 거였어요. 귀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된 되었으니까 이렇게 나와요. 무섭잖아. 네. 내 통장이 범죄에 이용됐다면. 네. 그럼 나 조사받아라. 이게 이제 처음 받은 보이스피싱 전화였어요. 오. 근데 그런 전화 참 많이 받잖아. 다 겁나잖아요. 맞아요. 네. 얼마나 머리를 굴리겠어요. 그것도 죄야. 내 통장이 내 의사와 관계없이 범행에 이용돼서도 그건 내 죄다라고 얘기를 해왔단 말이야. 보이스피싱이. 근데 그러네. 이건 뭐 알면서 통장 줬는데 그거는 주가 조작에 직접 가담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 이 전화 받고 겁냈던 사람은 얼마나 한심해. 네. 바보 취급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판사가 얘기하는 건 단 하나. 자기가 뭐 자기 모르게 거래돼가지고 자기 걸로 싸게 팔았다고 그거 갖고 뭐 화를 냈다. 그거 하나 있으니까 이건 괜찮다. 라고 자, 얘기를 근데 아니 전- 근데 화낸 게 오히려 관여가 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그것도 진짜 화나더라고요. 응, 지가 맡겨놓고 좀 계속 어마어마하게 이익을 봐놓고 요만큼 손해봤다고 또는 그게 과정이었을 텐데 네. 그걸 갖다 화를 낸다. 이건 더 오히려 아니요. 놀랍습니다 정말. 본인도 한국 사회의 법감정, 평균적인 법감정 또 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식적 수준을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하는 거 알 거예요. 본 우인성 판사인데 모르고 저렇게 뻔뻔한 판결을 내릴 수는 없어요. 음. 근데 알면서도 왜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가 저는 사실은 너무 더 궁금한 궁금해요. 거죠. 네. 사실 이 판결은 저는 그렇게 봐요. 김건희 재판이 아니었다. 김건희에게 형을 낮게 준 게 문제가 아니고요. 김건희 주가 조작을 덮었던 검찰에 무죄를 준 거고요. 그러네요. 두 번째로는 그 윤석열 김건희의 지시에 따라서 김영선을 공천했던 국민의힘에 무죄를 준 거예요. 네. 그러네요. 이 두 개의 무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네. 이제 억지를 쓴 거죠. 그게 본인이. 유죄가 났으면 저거 후보 자격도 박탈이에요. 그러면은 저거 해산 수준에 다 엄청난 돈을 토해내는 그러니까 거예요. 실제로 500억 가까이. 김건희는 그 우인성 판사가 유죄로 선고한 부분만 놓고 보면 형량이 너무 세. 고작 그거잖아요. 샤넬백 하나 받은 거밖에 없어. 그라프 목걸이하고. 아, 걔가 그 유죄라고 인정한 거. 인정한 것만 놓고 보면 그것도 무슨 뭐 대가성 똑같은 방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 통일교 잘 봐달라. 잘 받은 게 뭐가 있냐. 이거잖아요. 실제로 뭘 봐준 것도 별 준 것도 안 나왔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 국민의힘처럼. 네. 통일교 봐주는 정책은 국무회의나 관련 부처에서 토론을 거쳐서 정한 것이지 김건희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 통일교가 뇌물 준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대란 보장도 보고 그러니까 첫 번째 샤넬백이나 두 번째 샤넬백이나 그냥 예의상 중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네. 똑같아요. 그런데도 김건희한테는 그걸 가지고 1년 8개월을 주고 집행유예도 안 했어요. 네. 김건희를 봐준 게 아니고 검찰과 국민의힘을 봐준 거예요. 아,
야, 이런 분석, 야, 정말. 그럼 왜 그랬느냐? 왜 검찰과 국민의힘을 봐줬느냐? 거슬러 올라가자면 네. 2019년에 이른바 이제 조국 일가에 대한 마녀 사냥 인신 뭐랄까요? 이제 먼지떨이 수사할 때 네. 근데 그때도 제가 그런 좀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브라질에서 룰라 사냥하듯이 한국의 이른바 법언정 카르텔, 네. 법조인들, 언론인들 그리고 국민의힘 이 네. 카르텔이 시도하는 연성 쿠데타가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또 문재인 정권을 좀 이렇게 뭐랄까 허수아비처럼 만들어 놓고 실제로 권력을 장악하려는 연성 쿠데타고 추후에 좀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행위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었는데 네. 실제로 진행된 과정은 이제 윤석열 당선은 이 연성 쿠데타의 성공을 통한 검찰 독재 정권의 수립으로 이어졌어요. 연성 쿠데타가 성공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2024년 12월 3일에 이르한 7.2 쿠데타는 이 검찰 독재 정권을 영구하기 위한 경성 쿠데타였어요. 앞에 1차 연성 쿠데타는 성공했고 2차 경성 쿠데타는 실패했지만 네. 이 쿠데타의 사회 세력으로서 이 쿠데타를 주도한 세력은 그대로 있어요. 이게 법원정 카르텔이에요. 네. 법조계, 조희대를 우두머리로 한 법조계, 조희대와 한편에 김현장이나 이렇게 우리 사회 부패한 이제 법기술자들을 사회적 배경으로 하는 법기술자들이 한 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검찰도 들어가죠. 네. 그 다음에 이른바 재래식 언론들이 또 한 축이고, 국민의힘이 또 한 축이고, 네. 이쪽은 아직도 살아있고, 이 우인성 스스로가 자기가 그 법원정 카르텔의 일원이라고 하는 소속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고, 그리고 이 카르텔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이게 자기들의 최후의 보루다라고 하는 생각, 이 카르텔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욕망이 있고, 네. 이 세 가지가 결합한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봐요. 아, 그 얘기는 정말 김건희 개인의 비리 같은 경우에는 뭐 또 봐줘도 될 것 같은데 자기 얘 논리라면 네. 그 구구인성의 논리라면 봐줘도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제대로 그냥 세게 냈고 다른 거 무죄 준 걸 보니까 이게 검찰이나 국민의힘이 연루된 것들이더라. 즉 우인성은 그 기득권 부패 그렇죠. 카르텔을 지키기 위한 전사로 나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네. 카르텔 내에서의 존재감을 키우고 그 카르텔 추후의 보상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장 욕먹고 이것이 말이 안 되는 판결이라고 사법개혁해야 된다고 여론이 들끓더라도 자기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라고 네. 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주가지수가 5천을 넘었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 당선됐을 때 이제 주가지수 떨어질 일만 남았다. 이래가지고 이른바 뭐라고 그러죠? 곧버스. 네, 예. 인버스 네. 줄여서 곧버스, 뭐죠? 코덱스 선물 인버스 곱하기 EX인가 뭐 이름이 좀 그렇더라고요. 몰라요. 곧버스 거기에다가 잔뜩 뭐야? 그게 굿버스, 그러니까 네. 인버스가 이제 네. 떨어지는 거에 어? 베팅을 하는 건데 어. 두 배 예. 이제 베팅을 하는 게 곱빼기. 예. 곱빼기죠, 곱빼기. 예. 두 곱. 거기다 투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가지수 5천 되니까 이제 이재명 정권의 주가지수는 떨어질 일만 남았다 그래서 또 거기다 곧버스 물타기를 투자한 하고.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사람들 심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 이재명 정권이 이제 무너질 거다. 우인성도.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곧버스 투자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자기가 이게 무슨 당장의 무슨 이익이라든가 이거 생각한다면 좀 더 합리적으로 판단을 했겠죠. 네. 근데 굳이 이런 식으로 이제 국민 일반 대다수에게 저런 판결이 어디냐는 욕을 먹으면서도 저렇게 무리한 판결을 한 거는 누군가에게 잘 보일 수 있다. 또 그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거고 그 심리의 배경에는 곧버스 투자자와 똑같은 심리가 있는 거다. 이재명 정권이 망해야 된다가 망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베팅한 것이 나중에는 큰 보상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긴 이런 싶어요. 생각 안 하면 이런 판결을 내릴 수 그렇죠. 있겠나. 그렇지. 예. 예. 교수님의 시각에서 보니까 아주 와닿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우인성을 보면서 이게 제일 열받았거든요. 엘리트 의식에 쩔어가지고 건방지게 국민들 다 보고 있는 그 재판정 생중계로 하면서 거미불로 화이불치, 네. 그러면서 뭐 죄는 동급이고 뭐 라틴어 써가면서 야 이 개새끼 하고 싶다고 정말. 진짜. 무슨 뭐 하는 놈이야? 그러니까 어디서 건방을 떨어요? 자기 판결문 낭독하는 걸 국민 대다수가 이해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게 이제 있고 예. 가급적이면 이해를 못하게 쓴 것도 있어요. 아, 일부러 어렵게. 표현 자체가 무슨 뭐 이렇게
쉽게 설명해도 될 걸. 네. 이진관 판사 판결문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간단하게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겁니다. 판결문 국민 상대로 하는 자체가 아유.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하게만 보통은 이렇게 만들 정도로 어려운 말들을 많이 쓰고 생방송이라는 예. 거는 국민들한테 빨리 그러니까 알려야 되기 안 때문에 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애초에 법 가지고 장난치려고 했던 것이고 본인은 지금 저건 이제 누구를 보라고 한 보라고 한 판결문이잖아요. 국민들이 보라고 한 판결문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이대를 포함한 이제 2019년부터 계속해서 쿠데타 경선 쿠데타를 시도했던 거대한 기득권 세력에게 어필하는 판결문이죠. 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판결문 쓸 정도로 너희들한테 충성하니까 나 잊어버리지 마. 나중에 갚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나중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그게 이제 곧버스 투자자들의 심리라는 거죠. 맞죠, 맞죠.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요. 저런 것들이 사회 지도층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이미 많이 지도층이 돼 있거든요. 공부 잘하고 책 잘 외운다는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검찰 개혁 진행되는 것도 보고 어차피 쿠팡도 마찬가지고 다 국민의 몫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갈 길이 멀다. 멀죠. 항상 또 민주 시민들이 나라 살리는 건 앞장서 왔고 그러니까 다 두들겨 맞고 예. 저는 이제 아까 저 첫 번째 이해찬 전 총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듯이 자꾸 민주냐 반민주냐 민주냐 보수 진보냐 보수냐 사실 그때로부터 5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는 양심 대 비양심이에요. 네, 맞습니다. 민주 보수가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것들이 사람들인가라는 진보 생각이. 보수니 네. 무슨 뭐 좌파 우파니 이런 식의 나눌 상황이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는 양심 대 비양심이. 지금 미국에서 저 그 아이스 대원의 살인에 대해서 항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좌파인가요? 그냥 시민이죠. 무슨 진보인가요? 보수도 많을 겁니다. 그냥 양심이에요. 양심. 인간의 양심에 저렇게 사람이 허망하게 잘못도 없이 총 맞아 죽어가는 꼴을 볼 수가 없다. 저게 동병상련을 느끼는 사람의 양심이란 말이에요. 거기 진보 보수가 어디 있어요? 맞습니다. 그걸 거기다 대고 무슨 좌파 테러리스트들의 영향을 받은 자들을 죽였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게 비양심이고 반인간이죠. 우리가 좀 개념을 정확하게 보고 아직은 우리 사회가 계속 견제해야 될 게 이 양심의 회복이고 인간성의 수호다. 우리 가영 씨가 그 표본이에요. 근데 보수였거든요. 저도 보수예요. 지금도 보수예요. 이 생각이 지금 아니 저도 보수예요. 저 사람들 보수 아닌데 예. 가영 씨가 그 생각으로 지금 지금 보면은 생각이 진보 같잖아. 아니에요. 그냥 보수예요. 보수인데 저것도 사람 아니다라고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저 이러면 진짜 보수인 줄 아세요. 아 그래요? 저는 진짜 보수예요. 나도 보수야. 나라를 지키는 마음에서 보수인 거죠. 예. 그게 보수라고 저것들이 보수라는 말을 더럽히고 있는 것뿐이지. 저는 이제 인간성을 보수해야 된다. 네. 좀 전통적인 인간관. 네. 맞아요.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네. 시비지심 갖고 살자. 그게 보수다. 이게 보수라고 좀 생각해요. 나아갑니다. 오창석인가가 얘기를 했듯이 이미 이 사회의 주류 기득권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세력이 민주시민 세력들이 네. 나라를 지켜왔던 세력이 주류가 되어가고 있는 그 과정에서 이젠 우리가 보수다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그냥 저기 뭐 학문적으로 가치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냥 보수이기 때문에 보수다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나라를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라는 얘기를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발상도 괜찮아요.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좀 한번 보죠. 문과의 반대말이 뭔가요? 지금 이과라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 보죠. 그렇죠, 그죠? 네. 지금 우리는 문과 반대말 이과 그래요. 네. 이제 고등학교 문이과 이제 구분이 폐지됐는데 네. 한 150년 전에 제가 이렇게 물었다고 치자고요. 문과의 반대말은 뭘까요? 문과. 그렇죠. 세상을 둘로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달리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류냐 비주류냐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 이런 구분 자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중심적인 세계를 보는 관점이 돼서는 안 돼요. 아이쿠야, 그러네. 그렇죠? 우리는 사람. 예. 사람이냐 저게 사람다운 거냐 좀 사람 같지 않은 거냐 이렇게 나눠서 봐야 돼요. 그럼 사람 대 짐승으로 저희. 그렇죠. 예전에 내가 여기 공부하기 시작한 초기에 박지희가 신기하게 보였어요. 박지희 아나운서가. 네. 쟤는 왜 진보일까? 그러다가 방송 중에 왜 진보예요? 그러니까 뭐라 했잖아요? 사람이니까요.
그 세월호 참사 직후에 그분 호루라기 재단 이사였는데 제가 이제 트위터에다 그걸 인용을 한 바람에 우리 제가 한 말처럼 많이 오해가 됐는데 네. 뭐라고 쓰셨냐면 세상이 진보와 보수로 나뉜 줄 알았더니 세월호를 겪어보니 사람과 짐승으로 나뉘더라. 아니 그 단식하는 그 40일씩 단식해서 정말 목숨 걸고 단식하는 사람 옆에서 냄새나는 음식 처먹는 것들이 그게 인간이냐고요. 그게 악귀지. 그렇게 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성을 지키자는 거. 거기에 진보 보수가 어디 있어요? 남의 아픔에 공감하는 게. 그래서 중심되는 세계를 굳이 진보니 보수니 좌니우니 이렇게 나누기 전에 우리가 나누는 기준에 따라 세계가 그렇게 보여요. 네. 우리가 문과와 이과로 나누면 세계가 그렇게 보이고요. 문과와 무과로 나누면 또 세계가 그렇게 보여요. 맞습니다. 그 단순히 나는 민주당 지지자다, 나는 진보다라는 것도 이제 그 말씀 듣고 나니까 이 안에서도 그 타이틀을 달고서 짐승의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나 있죠. 그러니까 장애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예. 이해찬 총리님 장례식장 앞에서 카메라를 뻗쳐놓고 들어왔다 나가는 사람들한테 욕설하는 진보 채널이 있더라고요. 여럿이더라고. 어머, 그런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구 유튜버를 저런 그래서 것들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욕을 하나? 그래서 제가 이 주류 대 비주류라고 보는 그 시선에 네. 이제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전폭적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한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주류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 온갖 기회주의가 거기에 들러붙어요.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창피하도록. 그러니까 예. 거기서 다른 데서 하면은 서로 논쟁이라도 근데 거기가 논쟁할 자리도 아니고 얼굴 붉힐 자리도 아니고 추모하는 자리에서도 그렇게 장사질을 하는 걸 보고 부끄러움을 넘어가지고 저거 보수라고 하는 저 국힘애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거 보면은 우리 진영을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 정도로 여러 가지 참 뭐가 복잡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기 그 마지막 얘기 대신에 저는 이것도 살아가는 얘기인데 네. 이것도 인간성에 대한 이야기라서 배현진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영상이 하나 준비돼 있죠. 그 영상부터 좀 보고 잠깐 나서 설명해 주시죠. 기본 설명을 좀 드리죠. 네. 배현진이 이제 막 이제 보진영 내에서도 이제 친한 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구구들 윤호개인들을 갖다가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이혜훈 후보자한테 대거리를 요즘 말이 많이 거칠어요. 맞아요. 홍준표한테도 막 거칠고. 그러니까 누가 페이스북 댓글에다가 넌 가만히 있거라. 한번 보여주세요. 준비가 됐네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배현진이 그분한테 그 사람한테 내 페북 가서 반말 큰 소리 내놓고 저분 그 프로필 저기 들어가 보면 프로필 위에 사진이 있나 봐요. 네. 딸아이 사진을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올려놓고 저걸 갖다가 이제 좌표를 찍어준 거예요. 와서 내 팬들이야 놀아라. 저 모자이크도 지금 저희가 처리를 해주신 맞습니다.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이제 저 왼쪽 글은 뭐야? 원래 본문. 네. 네. 거기에 대해서. 네. 자, 그러자 이제 저기에 대해서 저 아이를 갖다가 조롱하고 부모를 갖다가 욕하는 아주 폐륜적인 댓글들이 막 달립니다. 다르라고 해놓은 거니까 배현진이. 이게 문제가 불거지니까 그러면 서울시당 위원장이에요. 국민의힘에서 위치도 있어요. 네. 근데 저쯤 되면 정치인이라면은 저거는 진짜 해서는 안 될 짓이었지만 저렇게 논란이 생겼다면은 유감 표시, 사과 또는 사과를 하더라도 저분도 그래서는 안 된다. 이 정도 얘기하면서 유감 해야 되는데 자 내리라고 기자가 내려야 되지 않냐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대응합니다. 아이 있잖아요. 그거 안 내리시면 생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혹시 아이 가족에게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까지 안 내리고서 계속 수백 개의 조롱 섞인 글들을 오늘 겪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분도 너는 가만히 있거라라는 공격적인 얘기는 했죠. 근데 욕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치인이라면 저 정도 이야기에 저렇게 해요. 아니 정치인 아닌 저도 네. 저걸 악플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맞아요. 저도 이 교수님이 이제 본인들 생각하면 다른 그 댓글이 쫙 올라와요. 네. 엄청 많거든. 네. 엄청 지워. 아유. 저 정도는 놔둬. 아니요, 저는 저보다 심해도 놔둬. 원래 이제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을 같이 했는데 트위터 쪽에 악플이 정말 많이 달려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제 친구가 아니면
아예 댓글을 못 달게 이제 바꿔놓은 거니까 네. 잘 안 달려요. 근데 트위터에는 별별 악플이 다 달리거든요. 뭐 인신공격은 넘어서서 예. 살해 협박까지 별게 다 달려요. 근데 그냥 그러면은 저기 차단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네. 정치인들이 저렇게 저런 정도 이는 가만히 있거라 정도를 악플로 생각한다는 게 일단 좀 판단 자체가 전 동의가 안 되고요. 네. 설사 악플이라고 생각이 됐다 하더라도 그 아이 사진을 올려놔서 좌표를 찍어서 공격하게 만드는 거는 그 테러죠. 네. 유권자에 대한 테러예요. 자기 좀 법적으로도 주변 문제가 될 수 사람들에 있다는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네. 근데 이게 반응이 이제 문제예요. 반응. 네. 이제 기본적으로 좀 그냥 노회한, 뭐 좋게 말하면 노회한이고, 좀 제가 하고 쓰고 싶은 말로 하면 간교한.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일로 인해 가슴 아팠다면 그 점에 대해서 유감이다. 많이 들어본 얘기.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맞아요. 단서를 달아요. 네. 내가 너무 좀 지나쳤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사과하는 법이 없어 그 사람들. 네. 그로 인해서 가슴이 아팠다면 또는 그로 인해서 기분이 나빴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다라고 사과도 아니고 사과 아닌 것도 아니고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쁘게 만드는 방식의 사과 표명이라도 해요. 네. 딱 한동훈 생각나네요. 그런 사람 많아요. 엄청 많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건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적어도 그 정도 수준이라도. 그 정도. 네. 그 점에 대해서 본인이 위협을 느끼고 아이들이 상처를 입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고 내가 생각이 다소 짧았으니까 게시물은 내리겠다. 아무 말도 안 하잖아. 아무 말도 안 해. 와, 어쩌지 저러지? 그냥 딱 걸어놔야겠어. 네. 전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엘베잖아 저게. 이렇게 있잖아 가시적으로 쓰면 있잖아. 그래서 마지막 말이 뭐였냐면 입 모양으로 문 닫으세요. 이래 부자관한테. 그러면 딱 문이 닫혔을 때 배현진의 표정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소름 돋아요. 나는 저렇게 웃고 있다가 갑자기 확 변했겠지? 완전 바뀌어 욕하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저 발언하고 우인성 판사의 판결문 낭독하고 똑같아요.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하. 국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제 국민의 이까짓 게 이런 악플을 달았어? 혼나야지. 그렇죠. 이거 저건 유죄 판결을 자기 마음대로 내린 거야. 아. 그리고 이렇게 그러네. 처벌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당신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으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우인성도 똑같을 거예요. 아마 그 판결 나중에 누군가가 잘했으니까 물어보면. 예, 아무 말도 안 하고 법관은 판결로 말합니다. 이거 정치인은 표정으로 말합니다. 인 거죠. 네. 똑같아요. 저게 이제 2000년대 이후에 특히 군사독재가 끝나고 민주화가 된 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특권 계급들, 이제 파워 엘리트라고 보통 불리는 네. 이제 국회의원 일부, 이제 제가 조금 얘기했지만 법원정 카르텔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카르텔에 소속된 사람들이 흔히 갖는 이제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고 자기들만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특권의식의 발로이기 때문에 저게 저런 표정이 나오는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특권의식이 있으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라는 말도 저렇게까지 기분이 기분 나쁜 거죠. 그쵸. 감히 네가 나한테 누구한테. 너라고 그러느냐. 저게 무슨 악플이야. 맞아요. 너라고 써주면 그건 다행인 것이. 예. 별별 욕이 다 들어오는데 SNS에는. 그리고 배현진은 어떻게 보면 이 처음부터 이 사회에 완전 그 상위에 있는 기득권의 삶을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오세훈과 비슷한 수준이 아닌가. 어렸을 시절 불우했던 시절을 딛고서 성공해서 기득권이 되었어. 그때 자기의 어린 시절을 완전히 부정하고 그 자기와 비슷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을 철저하게 배격함으로써 나는 달라. 요거를 실천하고 있는 게 배현진도 저기 오세훈하고 같은 게 아닐까. 다음 주에쯤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적어놓겠습니다. 네. 뭡니까? 이런 거예요. 강남에 있으면 이제 학원도 다 강남으로 가려고 그러잖아. 네. 네. 식당도 강남 식당이 더 비싸고요. 네. 성형외과도 강남에 다 몰려 있어요. 거기가 이제 이게 어느 사회에서나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한 사회에 힘을 가진 집단들, 돈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한 동네에 모아놓으면 네.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아, 그게 강남. 그들 사이에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에 문화가 형성돼요. 그들만이 누리는 문화가. 네. 그런 문화에서 예컨대 강남의 대형 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호 네트워크 공간으로 작동을 하고 인맥을 쌓고 자, 거기에서 인맥만 쌓는 게 아니라 생각을 교환해요. 생각을 교환한다. 예, 생각을 교환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곳에서 이른바 종교든 뭐든 간에 이 돈 많이 내는 사람들, 그 큰 손들, 큰 손 고객들, 네.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거꾸로. 아. 이 사람들을 교화하고 이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게 아니고 네. 그 사람들의 요구대로 설교를 하는 방식이 생겨요. 아, 집사가 되는군요. 그렇게 돼버려요. 교회 네. 자체가. 네.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저 네트워크에 들어가야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저 네트워크에 들어가면 이제 보통의 일반 국민은 사람으로 안 보이고 자기들끼리 안에서만 뭔가 이제 서로 이렇게 끌어주고 또 도와주고 청탁하고 이런 게 하나의 문화가 되는 거. 거기에 끼어드는 것을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그게 이제 한 동네에 모여있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역대에 예를 들어서 조선왕조 창건 이후에 도읍을 개경해서 서울로 옮겨요. 네. 네. 정조가 화성을 새로 건설하고 거기에 수도를 옮길 생각을 했었어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종으로 도읍을 옮기려고 왜 해? 네. 왜? 특정 지역에 기득권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나라 전체를 좌우하고 국민 전체를 소외시키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이거든요. 저건 해체해야 돼요, 사실은. 네. 저는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런 양상이 보여요. 아, 그 문제점. 얘기 다 하신 것 같은데 뭘 다음 예. 주에 얘기하신다고요? 아니, 아직 조금 전에 우리 강성범 대표가 수제로 내준 게 있는데 그 얘기는 좀 다른 얘기거든, 사실은. 아, 한국 이제 기독교 한국 얘기까지 대형 같이 교회가 왜 해주시는 이렇게 됐냐는데 왜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타락했는지 예. 옛날부터 그랬는지 그 개신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얼마나 순수했는지 이런 얘기들을 꼭 그렇지는 않았거든. 그래요? 처음부터 그러나요? 그렇지 순수하고 있으면은 그냥 뭐 그냥 그런 것 다 했겠지. 네. 아니랍니다. 다음 주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 교수님과 함께 오늘 되게 막 너무나도 다른 데서 못 듣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참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좀 괜찮았어? 네, 저도 좋았고요. 다음 주에 또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출발했는지 이 내용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그러면 개떼들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